원래 보수는 파시즘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파도 그렇고요. 자기를 이제 보수나 진보란 틀 안에 넣다 보니까 자기가 보수주의자다운 게 뭐냐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몇 분 그런 분을 봤어요. 분명히 반일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친일로 바뀐 사람. 무지를 동원해서 혐오감들을 심어놓고 이걸 토대로 해서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파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파시즘과의 좀 확실하게 결별해야 되는 100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좀 의식적으로 남아있는 파시즘과 확실히 결별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인류의 적이다. 예, 파시즘은 인류의 적이다. 이걸 좀 깨닫고 우리가 같이 입증하는 그런 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더 피플 시간 역사학자시죠. 전효영 박사님과 진보 보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극우 또 어떨 때는 파시즘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요즘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는 또 광남 좌파다 뭐 이런 신조어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움직임들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화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갈등 또 그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그런 우리 사회의 이념지향이라는 게 건강하지 못하고 조금씩 왜곡되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다시 매셨습니다. 네. 일부에서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진보와 보수의 그 구분점에 대해서 한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좌다 우다를 떠나서 굉장히 극단적인 또 그게 어떤 특정한 종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기 뒤로 좀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보수는 과거를 더 많이 보는 시선이다. 자기가 보수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네. 진보는 미래를 더 많이 보는 시선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다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과거를 더 많이 보는 시선은 이제 현실 자체가 거의 완성태다라고 보는 시선이거든요. 거의 완성태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역사이기 때문에 네. 과거를 많이 보는 사람은 당연히 역사를 중요시해요.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고요. 또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네. 또 법제도를 지키는 걸 더 중요시하고요. 근데 한국에서 자칭 보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놓고 보면 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자칭 보수 정권을 자처했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등, 그렇죠? 일본의 이른바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 돈으로 홍보를 해주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역사와 윤리 도덕을 중요시하느냐 하면 정말 윤리 도덕 법질서 지키는 걸 중요시했다면 계엄령 선포 같은 걸 하지는 않았겠죠. 전혀 이제 보수의 가치에는 어긋나요. 헌법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파괴하려고 들었으니까. 그때도 보수를 자청하는 좀 해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보수냐?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복고주의자죠.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본인을 위해서나 본인의 이른바 본인 주변 사람들의 평생의 또는 영구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나 독재 체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헌법으로 5년마다 정권 바뀌는 거죠. 불안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복고의 이 고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가는 거냐? 87년 체제까지 이전 체제로 가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87년 체제 이전 체제는 그럼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체제냐? 제가 지난번 여기 3프로 TV에 나왔던 때가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이라는 책을 내고 얼마 안 됐으니까 2월, 이후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됐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아주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보셨죠. 수십 달 네.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네. 인류는 문명사 이래 국가를 건설한 이래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사실은 20세기까지 왕이 없는 세계를 거의 겪어본 나라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왕 밑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관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 DNA에 새겨졌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네. DNA라는 게 저는 그렇게 역사적 DNA라는 게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쇼핑을 할 때 보면 남자들은 되게 뭘 사야 되겠다고 찍거나 가다가 네. 좀 이거면 되겠네 싶으면 그냥 바로 사요. 그렇습니다. 사러 들어가죠. 예. 근데 여성들은 되게 이제 많이 봐요. 네. 보러 가죠. 보고 또 보고서도 여기저기 바느질 잘못된 데는 없는지 뭐가 좀 이상한 데는 꼼꼼히 살피죠. 이게 무슨 뭐 후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게 일종의 DNA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성들의 이런 오래된 습성은 인류가 형성된 이래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시대가 구석기 시대예요. 수십만 년을 구석기 시대로 살았거든요. 남자들은 되게 사냥을 했어요. 수렵이죠. 예, 사냥을 하면은 앞에 나온 그 동물이 말랐는지 살쪘는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일단 잡아야 되죠. 일단 잡아요. 반면에 여성들은 채집을 했어요. 과일을 고르는데 안 익은 거 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또 독초도 있잖아요. 예, 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꼼꼼히 살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DNA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전자 내에 그 전해 내려온 인간의 어떤 기질, 습성 같은 것들이죠. 왕조 체제에서 수천 년을 살았어요. 그게 쉽게 안 벗어져요. DNA가 날 수가 없어요. DNA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생각을 하고 임금님처럼 생각하고 그가 하는 건 뭐든지 옳다고 보고 또 거기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내란을 해도 제가 최근에도 어떤 아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좀 황당했던 적이 있어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서 한 건데 왜 그게 내란이냐, 대통령이 내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1899년에 고종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당시 대한제국의 헌법을 발표를 해요. 거기 보면 이제 제3조가 뭐냐면 대한국 그 황제에 끼워서는 무한하신 군권을 향유하시옵나니 이렇게 들어가요. 무한한 군권이라고 써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임금에게는. 근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 요지 전문을 제가 다 보진 않았고 요지 문영배 재판관이 읽은 요지만 보면 거기에서 권한이라는 단어가 16번 들어가더라고요. 그 문장에서 그 요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권한이에요. 권력이 한도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이러이러한 범위 안에서 권력을 위임한 것뿐이다.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권한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권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이라면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이제 무한한 군권처럼 이해를 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게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왕조 시대의 유산인 거죠. 그걸 되돌리려 그 왕조 체제를 우리는 언제 벗어났냐면 1945년에 벗어나요. 1945년에 일본 천황제군국주의가 무너지면서 해방됐으니까. 그때까지는 덴노헤이카 반자회를 외쳤잖아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조 의식이 과연 그 다음에 80년 동안 확실히 청산이 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어떤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섬기고 그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하는 자들은 역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왕조 신민의식 이게 남아 있어서 이 익숙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해요. 오래된 과거니까 수천 년 된 과거고 수천 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과거에 대한 좀 복고 심리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계엄 사태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는 그 이념
스펙트럼 중에서 일부는 보수가 아니라 복고다. 왕조 체제가 더 안정적이다. 최근에 어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14%는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이 비율이 거의 25%로 올라간다. 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더라고요. 독재가 더 낫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25%가 14% 정도가 있다. 이거에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이다. 보수가 아니라 왕정복고주의자이고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사 왕정이거든요. 민주 선거제도에 탈을 쓰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거나 허구화하거나 아주 별 의미가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왕조 체제를 만들어 버리고 왕조처럼 왕국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 이게 독재 체제였단 말이에요. 독재 체제에 대한 복고적 지향들이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이 이념지향에서 표출되고 있잖아요. 거리로도 나가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룹이 생기기도 하는데 또 생활 가운데 이게 불일치되는 용어 중에 강남좌파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네? 그것도 참 좀 오래된 말이죠. 그렇긴 한데 네. 그 세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좀 극단주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보수 복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시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파시즘 하면 이제 독일, 이탈리아, 그렇죠. 스페인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대전 이후 파시즘이고요.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는 남미하고 우리나라까지도 사실은 파시즘 상황이었어요. 이게 파시즘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세계사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1918년에 이 전쟁이 끝나는데요. 그리고 이 전쟁의 패전국들 다 제국들이었어요. 네. 오스만 터키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이 제국들에서 왕이 물러나죠. 왕국이 해체되고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민주공화국 그 당시 1919년 시점에서는 가장 세계에서 최고로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독일이죠. 예.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온 게 히틀러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던 독일에서 왜 파시즘이 다시 그 독일 전체를 지배하고 독일인들의 의식을 장악했나? 히틀러라고 하는 뭐 미친 사람이 죽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이 편한 면은 있어요. 독일인들이 그게 이제 면죄부죠. 우리는 아니야. 히틀러가 하나가 미친놈이 왜 미친놈을 다시 뽑은 것도 아니죠. 총리였다가 이제 정권을 장악한 후계자가 정권을 장악한 셈이지만 히틀러 지지자가 많았고 히틀러 치하에서 다들 히틀러에 이렇게 열광했느냐 이 대답을 해야 돼요. 독일인들은요. 예. 왕이 없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3.1운동 때도 보면 고종 죽었다고 막 사람들이 흰옷 입고 와가지고 통곡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왕이 없어졌는데 그게 자기들이 왕을 프랑스인들처럼 또는 그 러시아인들처럼 자기들의 황제를 단두대로 죽이거나 총살하거나 이게 아니고 외국에 의해서 왕이 없어졌다 그러면 네. 굉장히 좀 뭔가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우리의 구심점이죠. 그리고 그게 그 당시까지 왕조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세계를 보는 아주 기본적인 이분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수냐지 뭐냐 이른바 선거제도로 하는 이 데모크라시아에서는 이런 식의 이념적 그 구분을 하지만 왕조시대 구분법은 단순했어요. 왕에게 충성하냐 아니면 역적이냐. 충역이라고 하는 그 구분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네. 구분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충성할 대상이 없어진 거죠. 국가의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패전이잖아요. 패전국 처지잖아요.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왕을 없앤 것도 아니고 외국에 의해서 왕이 없어졌고 그 왕이 없어지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정치를 보면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정당들이 서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경쟁을 하고 근데 그게 예전에 왕에게 충성하면서 마치 일사불란 일치단결했던 것 같은 자기 민족이 분열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정치를 보면 저것들은 맨날 싸움만 해.
우리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국회 맨날 싸움질이나 싸움질하지 말라고. 아 그러면 싸움질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국회라고 하는 데가 원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대신 싸워주는 곳이에요. 싸우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저것들은 왜 맨날 싸움만 해? 이거 자체가 왕조적 사고예요. 왕이 있을 때는 왕이 시키면은 다 따르는 것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택무였었는데 왕이 없어지니까 싸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갈등 조정의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독일인들의 심리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왕이 사라진 데 대한 허전함, 패전 국가 국민으로서의 상실감, 새로 전개된 공화국 정치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히틀러의 선동이 먹힌 거죠. 독일. 이건 지금 미국도 비슷해요. 마가처럼. 당시 트럼프. 히틀러가 내세웠던 게 이제 마가가 아니라 메이크 도이치 그렇죠.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MDGA 그 GA가 되는 거겠죠.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하나로 뭉치자.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슬로건이거든요. 민주국가에서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취임될 때 공약으로 100% 대한민국 국민통합. 저 참 위험한 얘기다. 저 파시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뭐 역사교과서 국정원이 이런 걸로 몰고 간 걸 보면 거기 그런 게 파시즘이거든요. 왕당파 사고예요. 그걸 견디질 못해요. 다시 민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근데 하나로 수많은 다른 욕망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겠어요. 그걸 첫 번째 파시즘의 요소는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에 이른바 민족적 단결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 또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 단결에 대한 사고가 좀 그래요.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민족 자체로서 집단적 노예 상태를 겪었잖아요. 집단적 노예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족주의가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항이라는 것이 민족의 도리다라고 하는 담론이 쫙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해방이 되고 일본이 패전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갈라지잖아요, 다시.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계에서 민족 국가들로 나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해 있어서 싸워서 되겠느냐. 이런 위기의식이 우리도 나타났어요. 그때 이걸 어떻게 단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지식인들이. 그때 역사학자였죠. 손진태 선생이라는 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사실 파시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이란 뜻이거든요. 나무단. 그러니까 회초리를 여러 개로 단으로 묶으면 이게 안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단. 한 단. 그러니까 하나씩 있으면 다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데 하나로 묶어 놓으면은 안 부러지니까 그걸 단 파시즘이라. 그렇죠. 파시즘이라고 했고요. 그걸 이제 파시즘이 된 거거든요. 단결주의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단결주의예요. 단결주의인데 그 단결에 대해서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단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해요.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그걸 이제 신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시즘하고 구분되려면 단결을 끌어내는 뭔가 단결하기 위한 공통의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욕구가. 근데 그게 사람들이 불평등이 심하면 분열이 심해지니까 절대로 단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담론이었어요. 이건 파시즘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파시즘은 불평등 얘기를 안 해요. 내부 불평등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이 문제가 파시즘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제 소련 사회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중요사항 다 국유화하고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류가 제일 처음 만든 도구는 다른 것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였어요. 살상도구. 도끼죠. 주먹도끼. 두 번째로 만든 도구는 물건을 보존하고 저장하고 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릇. 빗살무늬 도구. 신석기 시대에나 만들어져요. 그때부터 인류는 이제 저장과 보관의 욕심을 갖게 되죠. 재산권 역시 재산에 대한 욕심 역시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없앨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유재산제도 이게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러시아에서 하고 있다고 본 거죠. 그건 사람들의 보편 욕망이에요.
재산에 많든 적든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 그 욕망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반공주의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유재산권에 절대 권리로 이제 부여를 하면서 그렇게 놓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 재산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들이 남잖아요. 이걸 남겨두고 단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단결시켜야 되나? 내부에서의 이 불평등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내부의 적 또는 외부의 적을 찾는 거죠. 공통의 혐오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유태인 혐오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게 나치 파시즘의 전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전 구성 요소는 첫째는 이제 왕이 없는 시대의 왕당파적 사고, 단결에 대한 욕망, 네. 왕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 이게 독재죠. 독재 체제에 대한 좀 향수, 복고주의가 하나 이 파시즘에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외부 세력이거나 내부의 특정한 이질적인 존재들을 혐오하도록 하고 그 혐오감을 동원해서 뭐 단결을 이끌어내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낸 게 파시즘이었어요. 한국적인 파시즘은 어떻게 전개됐나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해방 직후에 이승만을 극우라고 불렀다고 김구를 극우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승만이 본인이 내세운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지금 다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승만은 또 이승만 사상이 있었어요. 일민주의라고 그래요. 본인이 붙인 이름이에요. 네. 백성 하나다. 네. 단결이죠. 근데 그 당시엔 뻔히 기억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본 세대는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시대의 국민교육헌장 이전에 이승만 시대에는 교과서에 우리의 맹세라는 게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대한의 아들 딸 하나 돼요. 이제 반공주의죠. 혐오 대상은 공산주의예요. 실제로 이제 북한의 위협이 있고 또 소련과 중국이 하나로 묶여서 다 사회주의권을 형성해 버렸으니까 지도를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반공 포스터 6월 25일 요 무렵 되면 늘 반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했었고 그리면은 아시아 지도를 그리는데 저 북한, 중국 다 빨갛고 러시아는 다 빨갛게 소련은 다 빨갛게 칠해놓고 우리만 파란색으로 딱 그렇죠. 칠해놓으면 네. 얼마나 그게 왜소하고 위태로워요. 네. 그게 합리화됐죠. 그렇죠. 네. 그 위태로움 때문에 네. 저건 하나로 뭉쳐서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외적 혐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공주의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정권 때도 그렇고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래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게 독재의 기본이잖아요. 네. 딱 히틀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시즘이 마치 새로운 지금 현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파시즘 하에 살았고요. 그게 해방 이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도 같은 편이었잖아요. 이탈리아, 독일하고 같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천황제 파시즘이었어요. 1930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은수 씨가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글쎄요. 왜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일본 여권 손기정이 일본 여권 썼으니까 일본인은 아니냐. 좀 조목조목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본 여권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부터 썼어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이 박탈당하잖아요. 예.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은 여권 업무도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행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그 신민이지만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일본 여권을 발급받았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일본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 보국은 이제 자치령이에요, 일종의. 황제는 그대로 두면서 그 외교 사무라든가 군사 사무, 군사 업무는 전부 일본이 대행하는 이 시스템을 이제 자치령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가 그렇죠. 자치령이에요, 미국의 자치령. 거기는 자체적으로 헌법도 있고 자기들 이제 대통령이랑 안 그러고 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사도 뽑고 그러지만 외국 나갈 때 미국 여권 쓰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다 미국이 돼버려 있잖아요. 또 물론 좀 시대가 달라져서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도 주지만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다가 1910년에 한일병합은 이 자치령을 직할령으로 바꾼 거예요. 직할령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란 나라를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병합과 관련된 일본 천황의 칙령이 하나가 뭐냐면 지금부터 한국의 국호를 바꿔 고쳐 조선으로 함이었어요.
한국을 없애서 일본에 편입함이 아니고요. 국호를 바꿔 조선으로 함. 나라를 그대로 둔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두는데 이걸 천황의 직할령으로 하면서 총독을 파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형식적인 왕으로 고종을 놔둬요. 고종이 이태왕이고 순종이 이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이 없어요. 병합을 하면 그렇게 왕을 놔둘 수가 없어요. 친왕이 아니면요. 네. 왕을 놔둬요. 그러니까 일본과 다른 별개의 국가이지만 국제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그러니까 국적이 없어요. 조선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화폐도 달랐고요. 행정구역 명칭도 달랐고요. 허적도 다르게 편성했고요. 학제도 달랐어요. 다 다른 나라로 놔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 태평양 전쟁 앞두고 1937년 중일 전쟁 이후로 내지 연장주의라고 해서 슬금슬금 그 당시 조선인들을 일본의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동원해야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는 거죠. 그걸 내선일체라고 그래요. 이게 일제강점기 내내 진행된 게 아니고요. 1937년부터 내선일체라는 슬로건이 나와요. 45년 해방이니까 뭐 한 8년. 근데 그래도 38년까지 그 조선의 국적법 시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와요. 일본 제국의회에서 조선의 국적법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하다가 전쟁이 급박해지니까 아예 그 얘기도 안 해요. 일본은 제국 헌법상으로나 그리고 조선총독부 재령으로나 어떤 명목으로도 한국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일본 국적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선인을 일본에 묶으려고 한 거죠. 그게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에요. 조선을 일본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해서 한국 신민의 서사 외우게 하고 그럼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첫 번째인데 단결하면 평등하니까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형식적으로 없애주죠. 기분 나쁘게. 그게 학교에서 우리말 못 쓰게 만드는 거. 국어 상용. 한국인들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 거. 창씨개명. 이게 1940년대나 시작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에요. 창씨개명은 3.1운동 이후에 오히려 한국인들을 일부 친일파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안 받아줘요. 일본이? 예. 조선총독부가 안 받아줘요. 예종석이라는 사람이 1919년 3.1운동 나고 이렇게 조선의 민심이 일본 통치에 대해서 일본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차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닮았으니까 이름만 바꾸면 모르지 않겠느냐. 이름 바꾸게 해달라는데 안 해줘요. 이건 호적을 구분하고 국가를 구분하고 인종을 구분하는 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창씨개명은 이런 천황제 파시즘 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된 거지. 그 전에 친일파들은 왜 욕을 안 했겠어요. 이완용이가 이완용으로 죽고 싶었겠어요. 일본 이름으로. 이완용은 일본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이름으로 죽고 싶었겠죠.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40년대 이제 천황제 파시즘 체제가 구축되는데 그때 동원한 이제 그럼 일본인과 조선인의 일체감이 뭐였을까? 이광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선인이 제대로 되려면 살과 피와 뼈까지라도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뼛속까지 일본인이 되어야 조선인이 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일로 이제 묶으려고 했는데 그 친일 일본 제국 시민이라는 걸 하나로 묶으려면 뭘 이제 적으로 돌려야 했느냐. 중국이었어요. 반중이라고 하는 반중 반공 양쪽 다 소련하고 중국에 대한 반중 반공 이데올로기로 조선인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일본에 통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때부터는 50년 계획 세워서 1990년이나 30년 계획 세워서 1960년쯤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조선인에게도 일본 국적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미끼를 던진 거죠. 미끼밖에 안 던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1939년에 나온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왕서방연서예요. 비단장수 왕서방, 명월이한 도반에서 일제강점기에서 대중가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카무라나 그 와타나베나 이런 사람 조롱하는 노래는 없어요. 비단장수 왕서방, 띵화 중국인을 조롱하죠. 그 당시 살았던 중국인들이 1970년대 중앙일보에 회고록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중화 요리집을 했는데 조선인 손님들이 이렇게 한국인 손님들이 이제 다 이웃이죠. 뭐
화교 이웃인데 찾아와서 술 마시면서 어이 짱꾀. 짱꾀는 이제 짱꼴라라고 좀 잘못되어 있지만 장꾀라고 그래서 예. 돈꾀를 관장하는 매니저란 뜻이에요. 아. 관장할 손바닥 장자 꾀자 써가지고 예. 짱꾀는 와가지고 이 노래 한번 불러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억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반중 협중이죠. 중국인들 조롱하고 비하하는. 왜냐하면 중일 전쟁 중이었으니까 중국인들은 일본의 적이에요. 중국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완전히 적성국가 국민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인들에게도 그런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수천 년간 중국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한번 누구 덕에 이만큼 중국인들한테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느냐. 이런 협중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조선인 통합운동 파시스트화죠. 이미 천황은 있으니까 천황에다가 그것이 해체되지는 않았으니까 대외적 혐오감을 통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하나로 묶는 그런 체제를 네.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 경험들이 있어요. 워낙 익숙하게. 국가가 또는 통치자가 누구를 미워해라 그러면 그걸 미워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누구를 혐오해라 그러면 혐오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이 경험을 계속 쌓아온 거죠. 네. 쌓아온 것이 해방 이후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새로운 내부적 외부적 내부는 이제 국내에도 있고 북한도 있고 외부는 이제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그랬으니까 내외적 적대 세력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빈부격차 해소라든가 또는 이제 부정부패 척결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는 마당에 쓸데없는 얘기를 국론 분열이 되는 거죠. 인권을 얘기하고 이래도. 예. 이런 상태로 한국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파시즘은 1930년대 말부터 1987년까지 계속 파시즘 체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했던 세대 또는 그 다음론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상성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세계고 이거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공산주의 앞에서 단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공산주의 앞에서 단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은 100년간 해왔어요. 거의 100년간. 100년간 그런 생활에 익숙해왔는데 이제 북한을 보면은 우리 통일 안 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딴 나라야. 나한테 건들지마. 지금 선언해버렸고요. 예. 조국 통일 헌장 기념탑인가 그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해서 평양에 세웠던 네. 큰 탑다 철거해버렸어요. 아예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북한의 핵이니 뭐니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국력과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좀 위협 세력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나오고 있는 협중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예. 갑자기 협중, 예. 뭐 친중 세력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미국이 한편으로는 예. 미국이 중국을 주된적으로 그러니까 패권 경쟁의 카운터파트로 92년 소련 체제 붕괴한 이후에는 사실은 미국의 단독 패권 시대였잖아요. 누구도 미국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의 그런 좀 국제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또 트럼프가 그야말로 미국 중심주의, 일본도 고립주의를 내세우다 네. 보니까 뭐 저야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같은 국제적 분쟁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미국 패권이 좀 약화되는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단일 패권 체제가 흔들리는 체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 내에서도 반중 정서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한국의 전통적인 이제 친미 이 해방 이후에 이 반공 이승만 시절부터 이제 만들어져 왔던 친미 담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저는 지난번 정치외교 분야 대선 토론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 지지층이 주로 이런 반중 정서에 많이 기울어 있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상대 후보에게 친중 딱지를 씌우고 싶은 모양인데 대선 후보 토론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 예약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동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우리가 나토도 아닌데도 대놓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외교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만약에 그럼 우리 계획이 중국과 확실하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가 중국과 단교라도 하겠다는 거냐?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런 혐오감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궁극적 목표가 뭐냐? 중국과 단교하는 거냐? 중국과 전쟁하는 거냐? 중국이 우리가 용납하지 않은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가 단교할 건가? 전쟁할 건가? 그로 인해서는 일어날 우리나라의 경제적 또 군사적 심지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 그걸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질문을 해도 안 돼요. 우리끼리는. 막상 그 상황이 닥쳐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머릿속에 도상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이 만약에 남쪽에서 북한을 공격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직접 개입하겠다. 이래버리면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일체대전이 일어나는 배경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까지 혐중이 심해져서. 그리고 지난번 탄핵 관련 집회 때 보면은 태극기 성적이 같이 들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딱 붙잡고 너 중국인이지. 뭐 헌법재판연구관에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등 이번 투표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투표할 거라는 등 중국인들이 의료보험 재정 적자 내고 있다는 등 별별 얘기들 사실도 아닌 얘기들을 퍼뜨리고 공유하면서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파시즘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근데 파시즘 강화의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제가 왕이 없는 시대의 왕당파 그다음에 대외 혐오라고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곤란이에요. 네. 먹고 살기 좋으면 이런 불만 안 터져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사실 우리가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1931년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반화교 폭동이 일어나요. 양상은 똑같아요. 관동 대지진 때는 조선인만 아니라 중국인까지 잡아서 일본인들이 죽였고요. 학살했고요. 1931년 반화교 폭동 때는 이번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수백 명 학살했어요. 왜 1931년? 예. 왜 그랬느냐? 1923년은 일본이 관동 대지진 나고 일반 전후 공황이라고 진제 공황이라고 하는 공황 상태였거든요. 우리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의 여파를 만져서 30년대부터 경제가 무척 안 좋아졌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쌓이냐면 나는 왜 내 잘못이 아닌데. 자기 잘못 없잖아. 지금 젊은이들 취업 안 되고 하는 거 젊은이 잘못도 아니잖아요. 경제가 나빠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쁘면 내 잘못은 아닌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노력이 부족했나? 근데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떤 불만이 생기겠어요. 누군가 내 걸 뺏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청년들한테 먹히는 게 그런 거죠. 왜 전에는 여성들이 이만큼 이렇게 사회 진출을 안 하는데 요즘은 다 경쟁자가 돼가지고 게다가 우리는 군대까지 갔다 오는 사이 이런 불만을 품은 청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성 혐오가 되죠. 중국인들이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 일자리들 자기가 갈 것도 아니면서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다 뺏어서 우리나라 일자리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대외 혐오로 나타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이제 이런 혐오감이 누군가의 분풀이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욕망이 좀 고조돼요.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나타나면서 그래서 독재를 옹호하고 젊은 층이 그런 경우 그렇죠. 독재를 옹호하는 왕이 없는 왕당파 사고 그리고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금기시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좌파적이다, 사회주의적이다라고 해서 매도하면서 기득권자들의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이런 식의 이제 경제적 불평등 담론에 대한 배격. 세 번째로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뭔가 혐오 대상, 공동의 혐오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충동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파시즘이 분위기가 고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되는 양상이 바로 이제 파시즘이 재구축되거나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거기다가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를 한 10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였어요. 원래 보수는 파시즘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우파도 그렇고요. 근데 자기를 이제 보수나 진보란 틀 안에 넣다 보니까
자기가 보수주의자다운 게 뭐냐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몇 분 그런 분을 봤어요. 분명히 반일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친일로 바뀐 사람.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그래서 혈서까지 막 써야 된다고 같은 사람인데 독도가 우리 땅 아닐 수도 있지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 그죠? 쿠데타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다라고 믿었다가 쿠데타 당연히 하고 좌파를 이기 위해 싹 쓸어버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바꾼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그러니까 쓸려가는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남 좌파나 이런 말은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때 비로소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책임질 부분이 좀 있어요. 왜요? 그 전에 이회창 씨가 네. 김대중 대통령 보고 좌파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좌파라고 한 게 아니고 좌파적이다. 좌파적이다. 아. 그랬다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좌파적이냐? IMF 이후에 이른바 공기업 민영화하고, 그죠?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기업들 살려내고, 그리고 대량 해고 허용하고, 네. 저 비정규직제도 만들고, 이거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좀 해악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진보 정말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좌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이른바 IMF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그런 정부였었는데 그쵸. 그걸 정부 보고 좌파적이라고 뭘 가지고 좌파적이라고 그랬냐면 햇볕 정책. 그것도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독일식 정책이죠. 그건 김대중 햇볕 정책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창안한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 통일의 정책이에요. 동독에 계속 이제 뭐 돈도 보내고 친척들한테 돈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편지도 보내고 허용을 하면서 동독한테 자본주의를 이렇게 뻗트린 거잖아요. 그걸 하겠다고 한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김대중 정부가 좌파적이면은 독일 그 서독 정부도 좌파적이었나? 그 저 베를린 장벽이 그 다음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북한하고 이제 뭐 경제 협력을 한다, 대북 포용 정책을 취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좌파적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그때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죠. 근데 홍준표 씨는 그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노무현 정부 때 아예 대놓고 좌파 정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그런 노무현 정부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아니 무슨 좌파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하고 한미 FTA 추진하고 그런 좌파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개념 자체를 파시즘에 가까운 정치 집단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자의 낙인을 찍는 이름을 써왔던 거죠. 한국에 워낙 반공주의의 뿌리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상대편한테 낙인을 찍는 용도로 좌파 진보라는 이름을 계속 써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구분법을 만든 채 익숙해져 버리니까 강남 좌파라는 말이 사실은 그 중에 일부 이제 8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김문수 씨나 이재호 씨 같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강북 좌파인가? 아닌가? 그럼 전향 우파인가? 사실은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2004년 11월 달인가에 처음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처음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동아일보에 등장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쓴 단어는 아니고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그 사람들을 뉴라이트로 불러도 되겠다라고 썼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그 동안에 반공주의밖에 없었던 우파 진영의 시장주의와 개인의 자유주의를 결합한 좀 이론적인 새로운 주우파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들을 뉴라이트라고 부르고 향후 이제 과거의 독재 세력이라고 꼼짝도 못하고 욕만 먹던 반민주 독재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숨통을 틀 수 있겠다는 취지의 그런 글이 동아일보에 실려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사나흘 후에 이번엔 세계일보에 뭐라고 실리냐면 뉴라이트를 뭐라고 쓰냐면 주사파였다가 주사파 사상의 해악을 깨닫고 전향한 사람들이라고 써요. 나는 뉴라이트의 중추가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돼요. 원래 주사파였던 사람들이 전향 주사파들의 이데올로기 이론이 뉴라이트예요. 근데 극단화되긴 돼버렸던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사이인가 처음에는 자기들이 표방한 건 그거였어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반공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04년이었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98년 무렵인데 황정현 망명이 큰 계기가 됐다고 봐요.
주사파 환상이 깨지는 데는 항쟁의 만명이 큰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이미 공산주의 체제는 없어요. 사실은. 체제로서의 공산주의는 없어요. 공산당 정권이 있는 국가는 있는데 이름이 공산당이지 공산주의 아니에요. 네. 무슨 우리가 베트남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게 공산국가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거기도 공산국가잖아요. 예. 근데 공산국가 아니란 말이에요. 없으니까 반공주의 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틴다 해서 이제 집어넣은 건데.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랬는데 갈수록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세력으로 퇴행을 한 거죠. 퇴행을 하면서 한국 극우 이데올로기의 본산이 되고 극우라고 제가 불렀던 건 파시즘을 극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국적 파시즘에 완전히 동화돼 버린 그런 양상이라서 내란을 옹호하고 이건 민주공화정에 대해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내란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당장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계엄 선포하면서 했던 목적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 도대체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뉴라이트가 거기에 본질이었거든요. 근데 종북 반국가 세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유대인은 보이기라도 해요. 근데 우리가 종북 반국가 세력을 과연 얼마나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는 북한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낙인을 찍으려는 거죠. 낙인 찍기예요. 누가 지금 북한을 좋다고 네. 하겠어요? 그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불쌍한 나라죠. 불쌍한 나라. 누구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고 누구를 친중 세력으로 낙인 찍고 누구를 중국인 아니냐고 그러고 누구 보고 화교라고. 근데 이 말도 참 어리석어요. 화교야말로 이제 반중국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타이완 국적이에요. 타이완 국적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죠. 예. 네. 저 장계사 아직도 저기 연희동에 가면은 화교 한성 아니 화교. 저도 그래서 있어요. 가수 주현미 씨 있잖아요. 예. 한번 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 명동에 그게 원래 대만 대사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뺏겼어요. 근데 그게 중국 대사 그런 나라가 없다면서요. 예, 그걸 없어요. 바로 바꿔주는 나라가. 예.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노태우 정부가. 예. 또 안 한다고 하다가. 네. 그리고 연희동에 가면은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교정에 동성서 있어요. 장계석. 장계석 동성.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화교라고 막 이제 친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 보고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 식의 오해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오해라기보다는 무지죠. 예. 그걸 동원해서 예. 사실 무지를 동원해요. 파시즘은. 무지를 동원해서 혐오감들을 심어놓고 이걸 토대로 해서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파시즘과의 확실하게 결별해야 되는 100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 좀 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예. 파시즘과 확실히 결별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고 예. 민주주의의 적일 뿐만 아니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인류의 적이다. 파시즘은. 예, 파시즘은 인류의 적이다. 이걸 좀 깨닫고 우리가 같이 입증하는 그런 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파시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도 그 파시즘적인 그 DNA랄까 할까요? 그런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막 어떤 걸 볼 때 막 약간 스포츠나 뭐 또 공연 이런 걸 넘어서는 뭔가가 움찔움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자체가 뭐 큰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거가 아니면 관계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에 있는 잔존해 있는 그런 파시즘적인 그런 양태들은 없는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마디만 제가 이제 네. 세계인권선언 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반파시즘 선언이다라고 말씀드린 네. 이유는 그거였어요. 인간은 모두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서로를 형제로서 대해야 된다. 인간은 모두가. 근데 이 세계인권선언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공존하려는 의지예요. 공존하려는 의지.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쩔 수 없이 공존하는 건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톨레랑스라고 하고요. 예.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나와 성별이 다르든 피부색이 네. 다르든 인종이 다르든 종교가 다르든 정치적 신념이 다르든 공존하려는 의지를 갖고 우리가 모두 대해야 된다. 단
그 누군가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집단과는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들은 담론회장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우리가 좀 파시즘 체제에서의 이른바 대량 학살, 수천만 명이 죽는 이런 끔찍한 참사를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인류가 합의한 게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파시즘을 배격하자라고 하는 건 이걸 이제 이런 단어, 좌파를 싹 쓸어버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나는 파시스트다라고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꾸로 우파를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도 파시즘이죠. 똑같은 거죠. 예. 공존하려는 의지가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게요. 그래서 극으로 통한다라는 얘기들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전우영 교수님의 2시간에 걸친 보수, 진보 또 극우, 파시즘 이런 개념 정의를 여러분 들으면서 남들 얘기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